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헌법재판소가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모두 처리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결국 민주당의 손을 들어준 셈이 됐는데요. 노조의 파업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는 시간 문제가 됐죠. 대통령이 다시 한번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를 놓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도 주목을 끄는데요. 벌써부터 맹탕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노란봉투법, 국민연금 개혁안, 금요 경제 토론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함께할 두 분 소개합니다. 정치포럼 당신과 함께 공동대표 정태근 전 의원 그리고 김형주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노란봉투법, 방송 3법, 헌법재판소가 처리 절차, 본회의에 직접 회부를 했는데 절차상에 문제가 없다. 그래서 야당이 국회에서 다음 달 처리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 재개도 관심이 많은데 이렇게 되면 정기국회 상당히 여야 갈등이 좀 높아질 것 같습니다. 우선 노란봉투법 간단한 내용부터 좀 알고 싶은데 정태근 의원님 어떤 내용의 법입니까? 이게 노란봉투법이. 그러니까 노조가 쟁의 행위로 인해 가지고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 그 기업이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지금 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청구를 제한시킨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폭력이나 파괴 행위로 인한 손해가 아닌 경우, 네. 그 경우에 있어서는 제한할 수 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손해배상액도 제한을 하고, 배상액. 예, 네. 그리고 손해배상액에 대해서 감면 청구도 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의 내용이고, 네. 또 한 가지의 내용은 사용자, 예를 들면 보통은 저희가 쟁의행위를 할 때 소위 원청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사용자의 개념들이 제한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보면 이제 하청 기업들, 뭐 재하청 기업들, 소위 저희가 1차 밴더, 2차 밴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 있어서도 사용자 범위를 확대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쟁의 행위의 범주가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의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예. 피해 손해배상을 제한하고 원청, 하청도 직접 계약은 아니지만 쟁행위를 할 수 있게, 그렇죠. 대상자를 할 수 있게. 이게 헌재가 처리 절차를 놓고 국민의힘 여당이 뭔가 이게 좀 더 심의를 좀 제대로 하자 하기 위해서 좀 반대를 했는데 민주당이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게 결정을 했잖아요. 네. 이 처리 절차에 문제가 없다. 그래서 본회의에서 뭐 처리 추진해도 된다고 헌재 결정을 내렸는데 네. 헌재의 그 판단 뭐라 그럴까 근거 또 그건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됩니까? 그것은 이제 그 핵심적으로 보면 법사위를 피해서 한노위 결정이 2월 달에 났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과연 정당한가에 대한 문제 제기로 출발이 시작된 것인데 실제로 헌재가 그 판단하기에는 국회법상의 여러 절차상에 사실은 서로 간의 어떤 그 법사위를 통과하지 않고 바로 본회의 상정할 수 있는 그 기간과 범위 내에 합법적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법을 어기지 않았다. 현재 말하자면 야당의 상임위원들의 행태 자체가. 그래서 법사위에서의 권한을 침해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렇지 않다라고. 왜냐하면 법사위를 통과하지 않고 바로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하자 없이 이 결과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아마 법원의 판단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제 지금 60일을 경과를 했는데 그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헌재에서는 기본적으로 법사위에서는 작구라든지 법 체계 그렇죠. 때문에 이제 법사위가 심의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 정도 기간이면 소위 선진화법에 보장되어 있는 그 정도 기간이면 이게 60일인가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은 사실은 법리상으로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런데 여당은 왜 이게 문제가 있다고 헌재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그러면 했던 거예요? 자기들은 제대로 심의할 수가 없었다. 아무래도 이제 뭐 법사위 안에서 그런 거 하기보다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것은 이미 2월 달, 1월 달에 대통령께서 이 부분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거부해야 된다는 것이 있었던 부분이고 따라서 이것이 예를 들면 어떤 뭐 사용자 개념 또 지금 이제 범위 네. 실제로 보면 이제 그 손해배상 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네. 결과적으로 뭐 그 사용자 편
이라고 하는 관점이 너무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이 말하자면 이것이 노란봉투법이 통과됐을 때 그야말로 어떤 노조의 힘이 굉장히 강해지고 또 여러 가지 폭력이 아니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악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이제 우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보완을 하고 싶었을 텐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사실은 정치적 과정에서 이 문제를 녹아내지 않고 서로 이제 그런 법적인 다툼까지 갔기 때문에 오히려 더 사실은 민주당과 노조의 힘을 더 보태준 그렇게 꼴이 됩니다. 다만 이제 이 법 자체에서도 결과적으로 연대 책임을 안 한다라든지 개인별로 나누어서 책임을 묻게 하는. 그다음에 실현 보정에 대한 어떤 면책을 한다는 것은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과거에 우리 보면은 너무 한 개인의 책임을 말해 면대 책임을 진다든지 이런 부분까지 가져가는 부분은 사실은 논쟁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사회가 뭐 한 기업을 말하면 망하게 되면 집안 전체가 망하는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연대 책임이라든지 뭐 보정 책임 이런 부분들은 좀 갈수록 안 하는 패턴으로 가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이 자세한 내용을 뭐 얘기할 시간은 많지는 않겠습니다만 연대 책임을 묻는 문제, 손해배상을 전체적으로 묻는 문제에 대해서는 많이 나눠서 그 노동자들, 근로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의 규책 사유를 정확히 나눠서 책임을 묻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 어려우니까 그럴 경우에 기업의 피해를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다. 피해 보상을 위해서는 연대 책임도 필요하다는 게 이제 기업들의 주장이었는데 이게 이제 안 받아들이니까 반대가 지난번에 심한 거죠. 이미 대법원 판례가 한번 나왔죠. 대법원 판례가. 근데 저는 안타까운 게요. 지금 대한민국의 잠재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1.7%까지 떨어졌다고 하는 방송인데 그런 과정 속에서 노동개혁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한편에 있어서 노동자들이 손해배상 때문에 예를 들면 그 노조 활동이 제한받는다. 이것도 사실은 선진국으로는 안 맞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부가 노동개혁에 대한 좀 총체적인 그림을 그려서 예를 들면 뭐 근로시간이라든지 고용의 유연성 문제도 함께 다루면서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이 노동자들이 갖고 있는 권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일정 정도 이제 맞추는 거죠. 그리고 이번 법과 관련해서도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이제 대통령이 작년 9월 달에 이 법이 발의되자마자 이거는 거부권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했고 노동부에서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크게 보면 소위 이제 손해배상에 대한 문제하고 소위 사용자를 확대하는 문제가 있으면 적어도 이게 이제 거부권이 행사될 게 분명하다 싶으면 실제로 민주당 이거를 추진하는 정의당이나 민주당 쪽에서도 일정 정도는 양보해서 그 문제를 가지고 국민의힘하고 합의를 보는 방식으로 해서 실질적인 변화가 나오도록 해야지 무조건 밀어붙여가지고 결국은 대통령이 거부권 했으니까 내년에 총선에서 심판하자 이런 식으로 국회를 운영하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네, 사실 지금 정치권에서 해야 될 일이 우리는 법원의 손에 넘겨주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번 것도 헌법재판소에 꼭 판단을 받아봐야 되는지 여야라는 게 협상도 하고 주고받는 건데 전혀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은 타협이 실종된 다 법원의 결정만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 중에 한 배경은 사실 어떻게 보면 노사정 협의회라든지 그런 대타협 기구에 근데 김문수 위원장을 앉히다 야당이 원천적으로 말하자면 노사정위원회. 그런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 조금 더 야당이 논의할 수 있는 정도의 인물을 좀 전략적으로 선거에서 대화로 이끌어낼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난 처음부터 야당이 싫어라 하는 인물을 억지로 안침으로 인해서 대화 자체가 아예 없어져 버렸잖아요. 오히려 그런 부분이 국회는 국회대로 사회적 대타협 논의기구는 돌아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결국에는 이게 정부와 기업의 손해로 돌아오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헌재가 이렇게 되면 야당은 뭔가 좀 이 법안처리에 더 탄력을 받을 텐데 어떤 절차를 앞으로 야당은 어떻게 할 걸까요, 이걸? 야당은 일단 통과시킬 겁니다. 통과시킬 건데 그 전에 이제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저지를 시키겠다.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근데 이제 무제한 필리버스터가 토론으로. 어떻게 돼 있냐? 무제한 토론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중단을 요구했는데 그 중단을 요구한 전체 의석수가 그 국회 의석수의 5분의 3을 넘어가면 그걸 중단시킬 수가 있어요.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의석은 168석이지만 민주당적 성향을 갖고 있는 무소속, 정의당 다 합치면
한 182석 정도 됩니다. 어. 엄청납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분점 정부라는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은 이거를 타협보지 않고 그냥 강행시키게 되면 일단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할 것이고 필리버스터를 하루나 이틀 보다가 필리버스터를 중단하는 요청들을 야당에서 발의를 할 거고 그래서 표결을 해서 김영주 의원께 한번 여쭤볼게요. 어떻게 할 건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뭐 그게 필리버스터를 비슷한 국민님이 과정이 한다고 아닌가 싶고요. 또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것이 항상적인 어떤 이걸 저지할 수 있는 방편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 그러니까 방금 지적했듯이 그런 방안들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지켜보다가 이제 어느 시점에서 뭐 할 만큼 얘기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중단시키는 그런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게 보고요. 오히려 처음부터 이 문제는 대통령께서 무조건 거부권 행사하겠다 이런 논의보다는 사회적 대타협을 좀 더 해줬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조금 더 말하면 시간을 그야말로 이번에 어떤 여당에서 문제 제기했듯이 시간을 갖고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뭐 대타협 기구를 만든다든지 이런 국회 안에 특위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좀 정치적 조정 행위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처음부터 이미 결론을 상정해 놓고 싸움을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현재 봐선 야당이 다음 달 9일 본회의에 상정해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기 때문에 절차는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 그걸 무력화시키는 야당의 뭐 투표 이후 통과, 그러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확실히 거부권 행사할 것 같습니까? 이 법도 마찬가지고요. 만약에 지금 합의 없이 이렇게 통과가 되면 노란봉투법도 마찬가지고 소위 지금 올라가 있는 방송법, 방송삼법이 올라와 있거든요. 네. 그것도 역시 대통령 입장에서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사안인데 방송법 같은 경우에는 간단히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서 설명해 드리면 이게 정권 바뀌면 KBS, MB 사장을 다 바꿔버리잖아요. 그게 가능한 게 KBS는 여권에서 7투표권을 갖고 있고 야권에서 4개 투표권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MBC는 6개, 3개. 근데 원래 그래서 민주당에서 어떤 안이 있었냐면 그걸 7대 6으로 다 바꾸고 3분의 2의 동의를 받자라는 안을 냈어요. 그래서 그래도 공정한 사람들을 사장에 앉히자. 어느 정권이 들어와도. 네. 근데 이 법안을 누가 무력화시켰냐면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해서 무색무취한 사람을 사장에 앉혀놓으면 제대로 방송개혁이 되겠느냐.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를 한 거예요. 2018년에. 그래서 이 법이 무력화됐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그거보다도 훨씬 센 안. 예를 들면 국민추천위원회를 만들고 또 이제 표결하는 사람들을 한 25명 운영위원회를 만들고 거기에 이제 친야권 단체가 많이 들어갈 수 있는 법안을 올려놓은 거예요 지금. 근데 이거를 어떻게 받겠어요? 결국은 대통령의 거부권이 불가피할 것 같다. 통과가 된다면 방송 3법이라는 걸 정 의원 말씀대로 KBS, MBC의 사장 선임 절차를 바꾸는 겁니다. 바꾸는 법이 방송 3법의 핵심인데 그것과 노란봉투법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정부 출범 이후에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통과된 거를 거부권 행사하는 게 벌써 2건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번 또 있으면 이 거부권 행사 자체가 좀 너무 빈번하다, 찼다는 또 비판도 있을 수도 있겠네요. 뭐 그렇지만 대통령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그걸 신경 쓸 것 같지는 않고요. 네, 뭐 2번 하면 3번 하게 되는 것이고 뭐 장관 청문회에 대해서 부결된 뭐 통과 안 된 장관들 전 정권부터 현 정권까지 수십 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말 무던해진다고 그러나요? 그렇게 되는 것이고 정치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전혀 의미 없는 기싸움을 한 거죠. 왜냐하면 민주당은 그렇게 해서 이겨본들 대통령이 또 거부권 행사하고 이게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되는 그런 행위를 하고 몇 시간을 몇 개월을 허송세월을 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거부권 행사에 따른 여당 대통령실의 부담은 어떨까요? 부담은 크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상권 분립의 국가고 그것이 이제 민주주의를 지키는 근간인데 반복적으로 이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사실상 의회를 무시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건데 저는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지금 이제 권력을 지금 윤석열 정부지만 권력은 압도적인 다수 의석이
야당한테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용적으로 분점 정부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어떻게 협치를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야당도 이렇게 거부권이 행사되면 결국은 3분의 2는 못 넘으니까 이게 실제로 본인들이 하고 싶은 것도 못 하잖아요. 그러면 그나마 최선은 아니더라도 자신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최선은 아니다 할지라도 그래도 여당하고 협의를 해서 차차선을 안을 가지고 이것을 접근해야지 공세를 해서 내년 선거에 이기겠다. 예. 저는 이거는 정말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무책임한 모습이라고 봅니다. 네. 야당이 이제 절대 다수 힘으로 통과시키고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하면 지금 올해 정기국회는 다 예산국회인데 예산을 두고 상당한 갈등이 좀 우려됩니다. 민주당에서는 과연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이번 정기국회에서 좀 더 주력을 삼을 예산은 안중에서 특별히 어떤 걸 계획하고 계시는지요? 뭐 실제로 보면 개별적인 것보다는 전체 예산이 너무 많이 줄였지 않냐. 살림살이를 건전하게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총 지출 총액가 한 6% 이상 좀 올려야 된다. 예산 지출을 예. 더 늘려야 된다. 네. 더큰 그리고 정도로 또 추경도 필요하다. 추경은 번번이 이제 거부당해 왔죠. 예.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서로 간의 관점과 입장 또 이론이 다른 부분이겠죠. 이제 예. 그런 의미에서 너무 예를 들면 과학 분야만 해도 R&D 예산 너무 많이 줄였고요. 또 여러 가지 어떤 불효불급한 뭐 합리적으로 정리한 건 맞다고 하지만 소위 카르텔과 관련됐다고 하지만 지나치게 많은 예산들을 특히 과학 분야의 예산들은 이유 없이 그냥 했거든요. 중간에 그만두는 그런 예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이제 그래서 그걸 조금 더 옥석을 가려가면서 정말 필요한 R&D 사업도 하고 하지만 1차적으로 전반적으로 다 이건 뭐 부패 카르텔이다. 그럼 국토부 했던 예산은 다 없애거나 네. 과기부 예산 없애거나 이렇게 돼 가지고는 사실은 정상적인 우리 국가의 기본적인 체질을 갉아먹지 않겠냐. 이제 그런 부분이고요. 또 예산 전체로 보면 사실은 외교 안보 예산이 너무 지나치게 많습니다. 다른 예산에 비해서. 이제 그런 면에서 그야말로 경제도 어렵고 하는데 물론 이제 뭐 법인세나 세원 자체가 줄어들다 보니까 한계가 있습니다만은 이게 조금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눈높이하고 좀 다른 방향의 예산 편성이 아닌가 그런 네.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김 의원께서는 이제 정부가 낸 예산 내년 예산 656조 9천억 원 올해보다 2.8% 늘리는 걸로 돼 있는데 절대 규모가 좀 적다. 우리 경제와 R&D도 좀 늘리고 경기 부양을 위해서 조금 한 6% 정도 더 늘려야 된다. 굉장히 조금 큰 차이가 나네요. 민주당이 생각하는 예산 규모와 정부가 낸 예산. 어떻게 국힘에서는 어떻게 지금 이거를 일단 처리할까요? 뭐 국힘을 떠나서요. 네. 객관적으로 지금 이제 올해 예산 그러니까 세수 걷어들여야 할 세금 중에 펑크난 게 한 59조 정도 되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정부의 부채가 이제 문재인 정부 때 한 400조 정도 늘어나가지고 지금 한 1,100조인데요. 그래서 정부 나라빚이요. 건전 재정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은 맞습니다. 원칙은 맞고 그 예를 들면 지금 민주당에서 6.3%의 예산 증가를 한다고 하면 실제로 그것을 어디다 투여하면 성장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고 장기적으로 담대 성장률을 올릴 수 있는 네. 효율적인 투자가 될 것인가를 얘기하지 않고 무조건 6% 세대는 올려야 된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이 윤석열 정부에서는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40만 원까지 지금 한 32만 3천 원 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당장 이재명 대표는 내년에 40만 원 올리자. 한꺼번에. 예,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에서 이제 내년에 실제로 우리나라의 성장률 예측치가 대략 한국은행의 목표치가 1.4%, 국제기관에서는 보통 1.2%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다고 한다면 내년은 한국은행은 이제 2% 넘게 보죠. 올해가 이제 1.4%고요. 내년은. 그런가요? 네. 뭐 하여튼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재정의 역할이 필요한 거는 사실인데 거기를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을 얘기를 하지를 않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네. 뭐 기초연금 올려주고 뭐 올려주고 뭐 예를 들면 대학생 학자금 이자 면제해주고 이런 식의 정책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 내용 중에서 6% 이상 내년 예산을 더
늘려야 된다고 하는 것 중에서 특히 조금 역점을 둘 분야 왜 이렇게 예산 증대가 필요한지 지금 나라비도 걱정하고 아무래도 그런 걱정들이 근데 있는데. 저는 이제 뭐 그런 하나하나보다는 실제 들어가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각 상임위 자체에서 물론 이제 요즘 예산은 옛날과 예. 달라서 상임위에서 질의하지 않은 부분을 정해할 수는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조금 여야 할 것 없이 자기 지역 예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매몰차게 줄여내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고 솔직히 이제 민주당은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에 이제 농촌 지역이라든지 또 뭐 인건비라든지 예. 아마 그런 부분이 많을 거예요. 또 R&B 비용이라든지 또 새만금과 관련해서 너무 지나치게 예. 홀대받은 부분에 대한 부분에 보완을 하는데 그 총 액수는 그게 많지 않겠습니다만은 전반적인 패턴상으로 보면 총선이 있는 전해의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정부 생각처럼 그렇게 촘촘히 좁혀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단 뭐 민주당의 요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암묵적으로도 여당도 동의할 수 있는 부분들이 꽤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여당도 조금 어떤 재정 예산 지출을 좀 확대하는 쪽에 좀 원하는 게 있을 것이다. 네, 이걸로 노란봉투 관련 얘기를 마치고 오늘 발표된 보건복지가 오늘 발표했네요. 국민연금 개혁안, 우리 노후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민연금 개혁안이 발표됐습니다. 그동안 재정추계위원회에서 보험료를 얼마 더 내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 보험금을 받는 연금을 받는 나이를 얼마나 늦출 것인지 굉장히 첨예한 관심사였는데 보건복지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정태근 의원님. 어떻게 발표를 했습니까? 우선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사실은 보험료를 정확히 어떻게 할 것인지 예. 또는 소득 대체율을 뭐 어느 정도까지 끌어올릴지 예. 또는 연금 수급 시기를 언제까지 늦출 것인지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는 전혀 하지 않고 아니, 그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기로 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국회와 공론화를 거쳐 아, 결정을 하겠다. 국회에 또 미뤘어요? 예. 이 미루는 방식, 미루는 이유는 뭡니까? 그동안 열심히 연구하라고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고 열심히 했는데 왜 아무것도 결정 안 하고 국회에 딱 던졌을까요, 이걸? 글쎄요, 뭐 그 전에 우리가 이제 참고할 수 있는 데이터는 있죠. 근데 이제 보험료율을 15%로 네. 높이고 직업 연령을 68세로 하고 지금 연령 65세인데 예. 목표를 68세로 그다음에 하고 기금 운용 수익률을 1% 한다라고 하는 기본 타겟선은 만들어졌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들을 정말 이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보건복지부가 소신껏 밀 수 없는 상황에 있다. 여러 가지 위아래로 보면 국회는 국회대로 당정 협의가 안 돼 있거나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제가 아까도 우스갯소리로 이럴 거면 왜 발표를 하냐 제가 그랬습니다. 네, 아무 왜 내용이 발표를 진전된 게 없는 네. 부분인데 네. 뭐 앞으로 더 논의해서 하겠다라고 얘기할 얘기를 그동안 뭐 한 말 안 해도 겁니까? 되는 네. 그런 부분인데 그래가지고는 지금 이제 뭐라 하자면 소득 대체율 상향도 40%에서 과연 올릴 수 있습니까? 저는 못 올린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못 올리는 건 재정 때문에 네. 연금 재정 그러면 때문에. 못 올리는 것부터 솔직하게 이것은 안 된다는 거,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또 같이 논의해서 바꿀 건 바꿀 것이고 혹은 보건복지부가 어쨌든 이것은 해야 될 것은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좀 나누어서 발표했으면 예. 그나마도 이와 같은 비판은 없을 텐데 네. 결과적으로는 뭐 인수위 때부터 지금까지 여러 가지로 뭐 윤석열 정부의 네. 다양한 정책의 로드맵이 있었지만 뭐 하나 제대로 정책의 과정과 시계열적인 어떤 그 말의 중간 보고라든지 성과가 안 보이고 이것 자체도 상당히 많은 처음에는 얼마나 많은 박수를 받았습니까? 드디어 아무도 안 하는 네. 연금 개혁에 대통령께서 손을 그렇죠. 댔다고 하는데 의지를 하나도 강력하게 보였는데. 진도가 안 나고 있어요. 저는 사실은 김 의원님보다도 좀 가혹하게 사실은 이 윤석열 정부와 이 복지부 장관한테 탓을 하고 싶은데요. 질책을 하고 싶은데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표를 잃더라도 개혁을 하겠다. 근데 국민들이 바랐던 개혁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이 연금이에요. 그러니까 연금, 노동, 교육 문제. 그래서 본인들도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표를 잃어도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미 우리가 현재의 추계대로 하면 2055년이면 기금은 고갈 난다라고 지금
정해져 있는 시점이에요. 그러면 욕을 먹더라도 적어도 연금의 안정성, 기금의 안정성의 문제, 그리고 지금 사실은 이 화살같이 빨리 가는 이 저출산 고령화의 예. 문제, 이것을 고려한다 그러면 예. 우리는 욕을 먹고 심지어는 프랑스 같은 시위가 벌어져도 적어도 보험료로는 이렇게 가야 되고 소득 대체율은 어느 정도로 가야 되고 개시 시기는 언제로 늦춰야 예. 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야당과 터놓고 앉아서 얘기를 해서 예. 이런 문제를 하라고 사실은 정권을 준 거예요. 그런데 예. 전임 정부에서는 4가지 사지선다형으로 뚝 내밀고 전임 그전에- 정부가 사지선다형, 문재인 정부가 사지선다형을 내밀었을 때 지금의 여당인 당시 국민의힘 야당이 뭐라고 했냐면 참 무책임하다. 계획 의지가 없느냐고 호되게 비판을 했거든요. 네. 그거보다 못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보니까. 오히려 지금 정 의원 말씀이셨습니다만 시점으로 보면 총선을 앞두고 오히려 이런 정책을 명확히 함으로써 이 정부가 책임을 진다. 이것을 가지고 정부 지지자들을 끌어모아서 총선을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사적생의 각오 아니겠습니까? 비판을 각오함으로라도 역시 윤석열답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책임을 진다. 예. 욕을 먹더라도. 그런데 엉뚱한 데 가서는 큰 소리를 치면서 실제로 해야 될 것은 안 한다. 그렇게 욕을 먹게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험료를 현재 9%를 얼마로 높일 것인가, 받는 나이 목표가 지금 65세인데 어느 정도 뒤로 미룰 것인가에 관한 거 결정을 안 하고 결국은 국회로 넘겼는데 그러면 국회에서는 결정을 여야 합의로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되죠. 국회의원은 바로 내년에 선거인데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복지부 장관 얘기한 게 복지부 장관을 아마 이 정부에서 기재부 출신으로 앉혀놓은 이유는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그 재정 관리를 했던 사람이니까 제대로 추계를 책임 있게 해서 하라 했더니만 밑에 추천위원회에서는 뭐 한 24가지 안을 만들고 그러면 적어도 저는 장관도 그렇고 예. 청와대에 있는 정책실장, 비서실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발표할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2가지 정도로는 압축해서 국민들한테 제시해서 국민들과 국회의 다수의 뜻에 따라서 이제 시작하도록 한다라고 우리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줘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야지 이렇게 무책임한 저는 사실은 이거 보면서 예. 이 대통령한테 제대로 보고는 한 건가? 이런 의문이 들 정도예요. 그런데 오히려 역으로 보건복지부가 하려고 하는 걸 여당이 말린 거 아닌가요? 실제로 여당이? 이렇게 되면 뭐 후폭풍이 두렵다. 총선에서 표를 불리하다. 잃을까, 너무 표를 많이 잃을 것 같다는 걱정 때문에 예. 뭐 그건 알 수도 없습니다만은 이렇게 맹탕을 왜 보건복지부가 내야 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정태규 의원님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오늘 발표한 내용에 이런 데 보험료라든지 수급 나이를 조정하는 건 들어가 있지 않은데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것은 다시 발표가 된 것 같아요. 네. 그 인상하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기초연금은 사실은 뭐 물가 상승률 등등 고려해서 조금씩 계속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그래서 이제 아마 그 윤석열 정부는 임기 내에는 40만 원에 맞추겠다. 좀 인상률을 좀 높여가지고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지금 바로 40만 원 하자. 소위 기본소득 시리즈에 맞춰가지고 기본 시리즈에 맞춰가지고 내년에 바로 올리자는 게 민주당, 그 민주당의 생각입니다. 이재명 예, 대표의 예. 생각입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런 얘기를 하면 제가 또 이제 어르신들한테 혼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좌우지간 이 선거를 앞두고 뭐를 한꺼번에 올리는 거라든지 이런 거 진짜 하지 말아야 됩니다. 민주당 하지 말아야 된다는데 왜 40만 원 한꺼번에 올리려고 그럽니까? 그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민주당이 생각하는 것은 이제 노인 빈곤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높기 때문에 그나마도 그것이 또 이재명 대표는 특히 이제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이 있지 않으니까 그런 형태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더 크게 생각하면 단순히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노령연금 여러 가지 연금들이 복잡하게 꼬여 있어서 어떤 사람은 중복해서 많이 받고 어떤 사람은 사각지대에 못 받게 되는 부분도 생기기 때문에 이참에 오히려 전체 컨트롤에서 연금에 대한 개혁안 방향을 좀 블루프린트를
정부가 좀 제시해 줄 필요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현재의 결정으로 국회 본회의 표결이 예상되는 노란봉투법, 오늘 발표된 국민연금 개혁안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태근 전 의원 그리고 김형주 전 의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